2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작년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22년도의 대입 지원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의 입시 결과와 경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도 대입의 특징, 대입 전형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공정성의 시비로 말미암아 전형 자료의 공정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 자료를 공정하게 해라 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좀 축소가 되었고요.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도 많이 축소가 되었죠. 두 번째로는 공정성의 여파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고요. 수능 늘어났고요. 종합 전형이 좀 줄었죠. 그래서 전형 구조가 교과, 종합, 수능 세 가지로 빅3로 개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능 자체가 통합형 수능, 선택형 수능, 국어, 수학, 특별히 국어, 수학인데요. 국어, 수학을 다 같이 보죠.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보는데 그 안에서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었죠. 이런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공정성을 먼저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었죠. 지금 올해 고3과 내년도 고2, 고1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에서 과목별로 500자씩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죠. 과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이면 수학 1,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적분, 기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과목마다 500자씩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활동에서 1년에 500자, 동아리 1년에 500자, 진로 1년에 700자, 종합의견 1년에 5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기사항이 그 학생의 역량을 알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걸로 이렇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축소한 이유는요. 정규 교육과정 외에는 반영하지 마라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에 넘어갈 때 교육과정 편성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증대했고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적히는 수업의 중요성이 증대돼서 수업에서의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것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어떻게 적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관찰, 평가, 기록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잘 관찰하고 평가하셔서 그 학생의 역량을 잘 평가해서 기록해 주어야 하죠. 선생님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학생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이 자기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겠죠. 일단 활동이 있어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조사, 토의,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학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겠죠. 고3이 되어서도 열심히 학교 수업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기와 전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경향성도 시기별 경향과 전형, 유형별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별 경향입니다. 수시 지원의 경향성을 보면요. 작년에 재학생들, 심지어
재수생의 일부도 수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에 수시 지원을 하면서 수시의 애들 성적이 조금 낮아도 합격하겠다라고 봤는데 경쟁률이 증가해서 사실은 성적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원 대학의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수도권, 특히 인서울에 집중되었고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도 많이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일부 대학으로 많이 모였고요. 또 하나 모집 단위 선호도가 확실했습니다. 약학, 화생, 미디어, 사회계열 이쪽 계열의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수시 지원 인원과 횟수를 보면요. 2022년과 2021년을 놓고 본다면 지원자가 증가했고요. 지원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지원 횟수가 작년에는 4.8회였고요. 그 전년도에는 4.7회였습니다. 이것이 0.1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자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많이 경쟁률이 올라간 꼴이 된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의 전년도 경쟁률이 교과는 4.9, 종합은 2.2, 논술은 6.5 이 정도 증가했고요. 거점 국립대는 교과는 1.6, 종합은 1.7, 논술은 8.5까지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도요. 적지만 0.2, 0.2, 1.9로 증가했습니다. 즉 수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울권으로 올라올수록 더 많이 경쟁률이 증가했다. 더 치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호도를 보면요. 인문에서는요. 미디어, 그 다음에 사회나 사회복지, 정치, 외교 이런 학과들이 높았고요. 교육학과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인재학부도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연을 보면요. 이렇게 생명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화학도 좀 높았고요. 새로 신설된 약학과 의학과도 약학부 새로 신설되었죠. 여기도 꽤 높았습니다. 의학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컴퓨터도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정시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교차 지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차 지원이 좀 늘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차 지원이라고 하면 인문에서 자연으로 넘어오는 걸 의해했습니다. 즉 수학에서 나형을 보고 우리 과학으로 자연계로 넘어오는 걸 얘기했는데요. 작년의 교차 지원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 계열로 시험을 쳤던 학생들이 인문 계열 학과로 가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개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지게 나왔죠. 모집 인원 확대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상위권에서요. 약대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쪽에 불확실성이 좀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 대학이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학과보다는 대학 선호가 뚜렷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 우리가 흔히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는 자연계열로 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 지원이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 상위권 인문계 경쟁률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인문계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미적분과 기하응시자, 우리가 자연계열이라고 했죠. 자연계열 응시자들의 인문계 모집 단위 지원자의 비율을 보면요. 서강대는 60%나 됐습니다. 중앙대는 56이고요. 인하대는 40이고요. 성균관대는 25. 이 정도로 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열로 시험 봤다가, 시험은 미적분과 계열응시 했으니까 자연계열로 시험 봤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지원은 대학을 보고 인문계열 학과로 간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전형 유형별로 경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앞에 1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모르시면 다시 1부를 가서 보시면 돼요. 네, 전형 유형별로 경쟁률이 증가인데 경쟁률을 보면 교과와 종합 논술, 예, 우리가 스카이, 서성한이 쭉 한번 해봤습니다.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 교과, 종합 논술이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많죠? 예,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논술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과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종합도 올라갔네요. 예,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예, 앞에서는 경쟁률을 봤고요. 지원 인원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지원 인원수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구나. 교과 전형이 신설되면서 교과 전형 뽑는 인원수도 늘었지만 그만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내려갔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 전형을 보면요. 전년 대비 지원 인원수가 좀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 인원수는 줄었는데 경쟁률은 올라갔죠. 그 이유는요? 예,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수도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조금 더 경쟁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논술은요. 예, 논술 역시 전년 대비 지원 인원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럼에도 역시 여기도 정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여전히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형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시면 작년 2022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지역 균형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되면서요. 이쪽 서울권에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안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 성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합격선도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쟁률이 높다 보니 수능 최저를 넘긴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전형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상위권에 성적이 좋은 애들이 약대가 신설돼서 약대로 좀 빠졌습니다. 네, 대학 발표 교과 등급을 보면요. 지원자는 교과 등급이 좀 내려갔죠. 2.86에 3.12, 3.2에 3.54로 좀 내려갔죠. 성적이니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등록자를 보면요. 2.14에서 2.09 오히려 올라갔죠. 2.33에서 2.31 전년도에 2.53에서 전년에 2.49로 올라갔죠. 즉 지원자 등급은 내려갔습니다.
교과정 많이 뽑으니까 우리가 지원하자. 조금 낮은 등급도 합격하겠지. 지원자 등급은 내려갔는데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합격선은 대체적으로 올라간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쟁률을 조금 대학별로 빠르게 살펴보면요. 연대만 조금 내려갔고요. 다른 데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로 생겼으니까 경쟁률이 뭐 그대로 나왔겠죠. 작년도 경쟁률이 재작년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고려대 같은 경우 보니까 4.73으로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라갔네요.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학도 한번 살펴볼게요. 외대부터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대 전체적으로 파란색은 증가라고 했죠. 경쟁률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대학도 살펴볼게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여기 다 경쟁률이 증가했고요. 명지대, 명지대 조금 경쟁률이 내려갔네요. 그리고 상명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천대, 경기대, 한양대, 에리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학들을 살펴볼 때 다 경쟁률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작년도에 본 어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아마도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작년도 합격된 합격선에서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경쟁률이 조금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그 전년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학생들이 많이 쓴 꼴이 된 거죠.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요. 중앙대를 예로 들면 중앙대 인문이 재작년에 48.7이었는데 작년에 64.5로 많이 올라갔죠. 자연도요. 39에서 54.8%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성적도 올라갔고요. 충족률도 수능 최저 충족률도 올라간 꼴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면 대체적으로 충족률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작년도 입시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디가 중에서 대입정보센터가 있고요. 대입정보센터 안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명의 대학을 입력하시면 그 대학의 입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들어가셔서 있는 것 중에 교과 전형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로 교과 전형의 전형 결과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고려대 건데요. 2021년도 전형 결과에서 쭉 뜹니다. 요거 인문계네요. 쭉 뜨셔서 보시면 작년도에 경쟁률, 충원, 인원,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으로 봤을 때 환산 점수,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70% 환산 등급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등급 컷 70% 컷이죠?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작년 건 아니고요. 재작년 겁니다. 작년 거 결과는 언제 올라간다고요? 6월 달에 모두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작년 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학교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담임선생님은 이미 작년 결과를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이네요. 전형 결과가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등급대가 몇 등급대가 합격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재작년 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유의미합니다. 제가 작년도 결과를 분석해 드리면서 재작년 성적보다 조금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평가를 해서 재작년 성적이나 작년 성적을 토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첫 번째,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상위권 선호학과의 경쟁률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선호학과는요, 미디어, 정치, 교육, 생명, 약학, 이거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네, 종합전형 경쟁률을 역시 각 대학별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봤더니 전체적으로 파란색들이 많죠. 성균관대부터 시립대까지도 좀 보시면 역시 파란색들이 좀 많습니다.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도 하고 학과 모집도 합니다. 그때 경쟁률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보이네요. 이걸 통해서 성균관대를 지원할 때 계열로 할 거냐 학과로 할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도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면접형의 경쟁률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지요. 이런 걸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부터 시작해서요. 숭실대까지도 경쟁률이 있는데 요쯤 내려오면 경쟁률이 조금 더 내려가는 학교도 가끔 눈에 띄죠. 그래서 종합전형, 교과전형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지만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일부 내려간 것도 눈에 보입니다.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 성신대 여기도 경쟁률을 보면 내려간 곳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합전형을 쓰실 때는 어떤 학과냐가 참 중요합니다. 학과별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사실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런 학과를 쓰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디어 학과요. 그 다음에 정치 외교요. 사회학과, 교육학과. 이쪽 자연계로 본다면 생명이나 화학 관련된 학과요. 약학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가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클릭하시면 여기는 결과는 이렇게 7번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른 것도 한 번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전형 결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얼마인지, 경쟁률, 충원 인원까지 나오고요. 50% 컷과 70% 컷인데 여기 보시면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 환상 등급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교과 전형은 그거 50% 컷, 70% 컷 교과 성적으로 들어온 애들 자른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들어온 아이들의 성적을 쫙 조사해서 거기서 50%, 70%를 낸 겁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1등급이 되기도 하고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3등급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성적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을 놓고 그 안에서 50%, 70% 컷을 한번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교과전형보다는 등급이 좀 낮지요? 자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도 합격한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교과 성적을 같이 한번 매겨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 수능 정시전형의 특징을 보면요. 수능 응시자가 역시 증가했습니다. 계속 응시자가 증가했다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네요. 작년도에는 응시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은 보통 사탐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계열이라고 보고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과탐을 선택했기에 우리가 이 학생들은 자연계열로 봅니다. 작년 수능의 특징은 통합형이고 선택형이었습니다. 통합이라는 건 국어와 수학을 모든 학생이 같이 본다, 같은 시험지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선택형 수능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 과목을 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작년 수능은요, 난이도가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어 어려웠고요. 수학도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수능 응시자 현황입니다. 2021년도의 응시자고요. 2022년도의 응시자입니다. 예, 2021년도보다는 27,100여 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9월 모의평가보다는 46,400명이 증가했네요. 자, 9월달 모의평가 때도 재수생이 들어옵니다만 실제로 수능 때는 46,000명이 증가했다는 건 재수생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보시면 되고요. 자, 사탐을 선택한 친구, 사회탐구를 선택한 친구가 49.2죠. 확률과 통계가 51.3, 거의 유사하죠.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47.2, 미적분과 기하를 합치면 39.7과 8.7을 합치면 거의 이거와 유사하죠. 따라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은 사탐을 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적분과 기하를 합쳐서 선택한 애들은 과탐을 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열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난이도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별로 최고점을 보면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물을 선택한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만점을 받아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달랐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은 만점이 149점이었고요. 표준점수가 화법과 작문은 147점이었습니다. 즉, 둘 다 만점을 맞더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가 2점 더 높았다는 거고요. 수학에서는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애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보다는 만점 맞으면 3점 더 높았습니다. 즉,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만점 맞으면 확률과 통계 만점 맞은 애들보다 3점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었겠죠. 2021년도에는 사실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국어와 수학의 최고점 구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거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1등급을 보면요. 국어에서는 최고점이 작년에는 14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급 컷이 141점이었습니다. 즉 1등급 안에서도 149점이 있고요. 131점이 있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18점이나 났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최고점이 147이었고요. 등급 컷은 137이었습니다. 차이가 10점 났습니다. 즉 등급 컷이 18점, 10점 났기 때문에 변별력이 매우 올라갔다는 거 볼 수 있겠죠. 만점자 수도요. 1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국어 표본을 가지고 놓고 보면 수능은요. 화법과 작문을 본 애가 70%, 언어와 매체를 본 애가 30%였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언어와 매체가 70%, 화법과 작문이 29.1%, 즉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압도적으로 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애들이 1등급이 많더라. 공통도 잘 보고 실질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네, 수학도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51.7%,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합치면 거의 50%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1등급 맞은 애들을 보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선택한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확률과 선택한 애들 중에 1등급은 5.8%밖에 안 나온 겁니다. 2등급은 13.4%밖에 안 나왔고요. 이 말인 즉슨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더라. 공통 과목을 잘 봤더라. 또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을 때 그 과목에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평균 점수를 바꿔버리면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도요. 등급별 누적 인원을 보면 작년에 1등급이 6.25%로 줄었네요. 재작년은 12.7이었거든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어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을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즉 영어 1등급 어려워서 1등급을 못 맞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를 많이 해서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은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맞으면 1등급, 80점 맞으면 2등급, 70점 맞으면 3등급. 즉 원점수만 잘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서 학생들이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의 전형도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학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과 충원인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100분위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중요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각 대학별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3개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학과를 3개 정하세요. 그럼 총 9개 학과가 나오겠죠. 그 9개 학과에 수능 100분위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그걸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수능 전형의 전형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자연계열의 100분위 컷이 나와 있습니다. 70% 컷이니까 70% 컷이라도 좀 알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를 마쳤습니다. 2부에서는 2022년 지원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